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오헬리의 단편선 중에서 잘 손질된 등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문제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이제 그중 한 가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우리는 종종 상점 아가씨라는 말을 하지만 그런 사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상점에서 일을 하는 아가씨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들은 그곳에서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해 나간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들의 직업이 형용사로 쓰이는 것인가? 사물을 공정하게 보도록 하자. 우리는 오본가에 사는 아가씨들을 결혼 아가씨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루와 낸시는 다정한 친구로 일터를 찾아 대도시에 왔다. 낸시는 19살이고 루든 20살이었다. 두 사람 다 예쁘고 발랄한 시골 처녀였으나 배우 따위가 되겠다는 생각은 없었다. 하늘의 천사가 두 아가씨를 값이 싸면서도 조촐한 하숙집으로 안내해 주었다. 두 사람이 다 직장을 얻어 월급쟁이가 되었고 그들은 여전히 사이가 좋았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그 9개월이 다 되어서 일어난 일에 대한 이야기다.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독자가 있고 나의 숙녀 친구 낸시 양과 루 양이 있다. 그들과 인사를 나눌 때 독자들은 그들의 옷차림을 조심스럽게 눈여겨보기 바란다. 왜냐하면 전시장의 관람석에 앉아있는 숙녀처럼 그 아가씨들도 빤히 쳐다보면 대뜸 토라질 테니까 말이다. 루는 세탁소에서 다리미질을 했다. 그녀는 몸에 잘 맞지 않는 자줏빛 옷을 입고 10cm나 되는 커다란 깃이 달린 모자를 썼으며 25달러나 하는 족제비 가죽 목도리와 스카프를 둘렀다. 이런 모피 제품은 철이 지날 무렵이면 7달러 98센트로 할인되어 진열장에 나온다. 그녀의 뺨은 발그레했고 옅은 푸른빛 눈은 반짝였으며 만족감이 넘쳐 흘렀다. 낸시는 습관적으로 부르는 대로 하면 상점 아가씨다. 상점 아가씨에게 어떤 유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괴팍한 세상 사람들은 항상 어떤 형을 찾고 있으니 다음이 그녀의 유형이다. 그녀는 높은 머리 덧대를 넣어 퐁파두르식으로 앞머리를 봉긋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짜임이 촘촘하지 않은 천으로 만든 스커트를 단정하게 입었다. 그녀는 쌀쌀한 봄 기운을 막을 수 있는 모피 제품을 두르고 있지는 않았지만 페르시아 양피 가죽옷처럼 보이는 짧은 포플린 재킷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과 눈에는 냉정한 유의 사람들처럼 전형적인 점원 아가씨의 표정이 있었다. 그 표정은 배반당한 여인에게서 무언 중에 나타나는 경멸적인 반항의 표시이며 다가올 복수를 슬프게 예언하는 표시이기도 하다. 그녀가 크게 웃을 때에도 그런 표정은 그대로 남아있다. 이와 같은 표정은 러시아 농민의 눈동자에서도 볼 수 있다. 가브리엘 천사가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 세상에 내려올 때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표정을 그의 얼굴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표정은 남자들을 꼼짝 못하게 사로잡아 얼굴을 붉히게 하는 그런 표정이다. 남자들은 그런 표정에 싱글벙글 웃으며 오히려 꽃다발을 실로 꼭꼭 묶어서 가져다 주게 마련이다. 자, 모자를 벗고 루가 또 봐요 하며 건네는 명랑한 인사와 별나라를 향해 지붕 위를 날아가는 흰나비 같으면서도 비웃는 듯 하기도 하고 달콤하기도 한 낸시의 눈웃음을 받으며 작별을 하자. 두 아가씨는 길 모퉁이에서 댄을 기다리고 있었다. 댄은 루의 착실한 남자친구였다. 그는 성모 마리아가 12명의 일꾼을 시켜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 가장 가까이에서 도와줄 사람이었다. 낸시 춥지 않니? 루가 말했다. 그런 거지 같은 가게에서 일주일에 8달러를 받고 일하다니 너도 참 바보 같다. 나는 지난주에 18달러 50센트를 벌었어. 물론 다리미질이 카운터 뒤에서 레이스를 파는 것만 못할지는 모르지만 벌이가 괜찮지 않니? 다리미질을 하는 아가씨들은 10달러 정도는 버니까. 게다가 그 일이 점잖지 못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네 멋대로 생각하렴. 낸시는 큰소리로 말했다. 나는 일주일에 8달러를 받고 보잘것없는 방에서 살아도 좋아. 대신 멋있는 상품을 팔면서 근사한 사람들 속에서 지내면 돼. 기회가 얼마나 많다고. 들어봐. 장갑을 파는 아가씨 하나는 피츠버그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제철소라나 철공소라나 그런 것을 하는 사람인데 백만장자래. 나도 언젠가는 멋있는 사람을 잡게 될 거야. 웃음을 팔겠다는 게 아니라 운이 닿으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거야. 세탁소에서 여자가 무슨 빛이 나니?
무슨 소리야? 난 거기서 댄을 만났는데? 루는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그는 일요일에 입을 셔츠를 찾으러 왔다가 맨 앞에 있는 다림대에서 내가 다리미질 하는 것을 본 거야. 누구나 앞 다림대에서 일하려고 하지. 그날은 엘라 마기니스가 몸이 아파 못 나왔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서 일하고 있었고 그 사람 말이 나의 둥글고 하얀 팔에 첫눈에 끌렸대. 나는 소매를 걷어올리고 일을 하고 있었거든. 멋쟁이 신사들도 세탁소에 자주 오거든. 그런 사람들은 가방에 옷을 넣고 느닷없이 들어오지. 넌 어떻게 그런 옷을 입고 다니니? 낸시는 눈에 거슬리는 옷을 빤히 내려다보며 눈살을 찌푸린 채 다소 질책하듯이 말했다. 꼴불견이야. 이 옷 말이야. 루는 화가 나서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왜 16달러나 주고 산 거야. 25달러의 가치는 있는 거라고. 어떤 부인이 세탁을 맡겨놓고 찾아가지 않아서 주인이 나에게 팔았어. 손으로 술을 놓아 만든 거야. 네가 입고 있는 보기 흉하고 꼴사나운 옷에나 신경 쓰지 그래? 내 말대로 하면 이 보기 흉하고 꼴사나운 옷은 벤 알스타인 피셔 부인의 옷을 본떠서 만든 거야. 아가씨들이 그러는데 작년에 그 여자가 우리 가게에서 1만 2천 달러 어치나 옷을 사갔대. 이 옷은 내가 1달러 10센트를 들여 직접 만든 거야. 3미터만 떨어져서 보면 그 여자 옷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해. 아 그래. 누가 상냥하게 대꾸했다. 밥을 굶으면서도 허세를 부리려면 계속해봐. 어쨌든 나는 내 일을 하면서 월급이나 두둑히 받을 테니까. 머지않아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멋있고 매혹적인 옷이나 소개해줘. 바로 그때 댄이 나타났다. 그는 도시인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경박한 티가 하나도 없는 기성품 넥타이를 맨 단정한 청년이었다. 그는 일주일에 30달러를 버는 전기 기술자였다. 그는 로미오와 같은 슬픈 눈으로 루를 쳐다보면서 그녀의 수놓은 옷이 꼭 거미줄 같다고 생각했다. 친구인 오윈스 씨야. 댄포드 양이에요. 인사하세요. 루가 말했다. 댄포드 양 만나서 반갑습니다. 루한테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댄이 손을 내밀며 말했다. 네 반가워요. 저도 루한테서 자주 얘기를 들었답니다. 낸시는 손끝을 잡고 냉담하게 악수를 하며 말했다. 루가 깔깔 웃으며 물었다. 낸시, 그런 악수도 알스파인 피셔 부인에게서 배웠니? 그렇다고 해두자. 너도 배워두는 게 좋을걸? 아니, 난 전혀 필요 없어. 그런 것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그런 고상한 악수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돋보이게 하려고 할 때나 하는 거지. 그런 반지를 몇 개 사고 난 다음에나 한번 해볼래. 그럼 먼저 배워두렴. 그러면 반지를 곧 살 수 있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낸시가 재치있게 말했다. 그런 논쟁은 그만해둡시다. 댄이 재빨리 유쾌한 웃음을 지으면서 말했다. 자, 내가 제안 하나 하지요. 두 분을 티파니 같은 곳으로는 못 모신다 하더라도 작은 극장으로는 모실 수 있죠. 입장권을 샀어요. 우리가 진짜 다이아몬드 반지를 낀 사람과는 악수할 수 없다 해도 무대에 나오는 다이아몬드군은 구경할 수 있잖아요. 어때요? 착실한 신사는 차도 쪽으로 바짝 서고 그 옆에는 밝은색 옷차림을 한 작은 공작 같은 루가 서 있고 오리오리하고 참새 같은 침침한 색의 옷을 입은 낸시가 안쪽으로 서서 벤 알스파인 피셔 부인의 걸음걸이로 걸었다. 이렇게 세 사람은 격에 맞는 저녁 한때를 보내기 위하여 출발하고 있었다. 내 생각에 많은 사람이 큰 백화점을 교육기관으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낸시가 일하는 그 백화점은 적어도 그녀에게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었다. 그녀는 고상한 취미와 세련된 분위기를 자아내는 아름다운 건물에 들려싸여 살았다. 사치스러운 분위기에서 살게 되면 자기 돈으로 사든지 남의 돈으로 팔리든지 일단은 자기 것이 되어버린다. 그녀가 대하는 사람들은 대개가 여자 손님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옷이나 태도나 사교계에서의 지위가 평가의 기준이 된다. 그래서 낸시는 그 부인들에게서 자기 생각에 제일 좋은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하나하나 배우기 시작했다. 어떤 부인에게서는 몸짓을, 다른 부인에게서는 멋있게 눈썹을 치켜 올리는 법을, 또 다른 부인에게서는 걸음걸이를, 돈지갑 다루는 법을, 미소 짓는 법을, 친구에게 인사하는 법을, 손 아래 사람에게 말하는 법 등등을 배웠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벤 알스파인 피셔 부인에게서는 가장 훌륭한 장점인 은방울처럼 맑고 부드럽고 나지막하고 티티새 소리처럼 명료한 목소리를 배웠다. 낸시는 이러한 상류 사교계의 교양과 세련된 분위기 속에 젖어 있었으므로 깊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습성이 훌륭한 원칙보다 나은 것처럼 훌륭한 태도는 훌륭한 습성보다 더 나을지 모르겠다.
고모들의 교육만으로는 뉴 잉글랜드의 양식을 지켜나가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의자에 반드시 앉아 프리즘 7색과 순례자라는 말을 40번만 반복하여 말한다면 악마도 도망쳐 버릴 것이다. 마찬가지로 낸시가 벤 알스파인 피셔 부인의 음성을 흉내내어 말할 때 그녀는 골수까지 귀족적 의식을 느꼈다. 이 큰 백화점 학교에는 또 다른 배움의 원천이 있었다. 점원 아가씨 서너씩 모여 쇠줄로 만든 팔찌를 쩔렁거리며 잡담하고 있을 때 이들이 에텔이 뒷머리를 손질한 모양을 평하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모임은 신중한 남성들의 모임보다는 권위가 없을 수 있지만 아담에게 집안에서의 그의 정당한 위치를 이해시키기 위하여 이브와 그녀의 첫딸이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회한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여성의 공동 방위와 사회에 대한 공격 및 반격의 전술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이다. 이 사회라는 것은 무대와 남성, 그리고 무대에 계속 꽃다발을 던지는 관객들로 이루어져 있다. 여자란 나이 어린 동물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것이다. 새끼 사슴은 귀엽지만 달아날 힘이 없고, 새는 예쁘지만 높이 날 힘이 없고, 꿀벌은 달콤한 꿀잔지를 갖고 있지만 이런 비유는 그만두기로 하자. 누군가는 임에 벌을 쏘였을지도 모르니. 그들은 이렇게 회의를 진행시키는 동안 서로 무기를 전하고 생활에서 고안해낸 전술을 교환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겠어. 셀이라는 여자가 말한다. 당신은 아직 풋내기네요. 내가 누군지 알고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 그가 어떻게 내 말을 받겠어? 그러자 갈색, 검정색, 노란색, 붉은색, 그리고 금색 머리들이 일제히 끄덕인다. 해답이 나온 것이다. 그 이후에 공동의 적인 남성과의 투쟁에서 공격을 피하는 방법이 결정된다. 그리하여 낸시도 방어의 기술을 습득했다. 여성에게는 성공적인 방어가 바로 승리를 의미한다. 백화점의 교과 과정은 범위가 넓다. 여자의 인생 설계인 성공적인 결혼을 백화점만큼 잘 지도해주는 대학도 없을 것이다. 백화점에서 그녀가 일하는 장소는 아주 좋은 곳이다. 음악실이 가까이 있어서 그녀는 인류 작곡가의 작품과 익숙해질 수 있었다. 그녀가 막연하나마 야심적으로 발을 들여놓으려는 사교계에 필요한 음악과 친숙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도자기라든가 값비싸고 우아한 옷감, 여성에게 교양이 될 수 있는 장식품 등에 대한 교육도 받았다. 같이 일하는 아가씨들은 곧 낸시의 야망을 알게 되었다. 멋있는 남자가 카운터에 다가올 때면 그들은 그녀를 향해 낸시 내 백만장자가 온다라고 말하곤 했다. 같이 온 여자가 물건을 고르는 동안 남자들은 습관적으로 손수건이 진열되어 있는 곳에 와서 서성거린다. 낸시는 다른 사람에게서 배운 고상한 태도와 타고난 미모 때문에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그래서 많은 남성이 그녀에게 다가와서 점잔을 피웠다. 그들 중 몇몇은 진짜 백만장자였지만 나머지는 틀림없이 그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었다. 낸시는 그것도 가려낼 수 있게 되었다. 손수건 진열장 끝에 창문이 하나 있어서 그녀는 그들이 거리에 세워놓은 자동차 행렬을 볼 수 있었다. 그녀는 자동차 주인이 각양각색인 것만큼 자동차도 다르다라는 것을 보고 바로 알 수 있었다. 언젠가 매혹적인 신사가 손수건을 내 낯으나 사고 나서 거지 소녀와 결혼했다는 아프리카 왕 같은 태도로 카운터 너머에 있는 그녀에게 구애를 했다. 그 남자가 가고 나자 한 아가씨가 말했다. 낸시, 뭐가 문제니? 그런 사람을 냉대하다니. 내가 보기에는 그 남자 훌륭한 상품처럼 보이던데. 그 사람이? 낸시는 냉담하면서도 부드럽고 태연하게 벤 알스타인 피셔 부인같이 미소를 띠며 말했다. 내가 보기엔 그렇지 않아. 창밖으로 그가 자동차를 타고 오는 것을 보았는데 12마력밖에 안 되는 차에다. 운전수는 아일랜드 사람이었어. 그가 어떤 손수건을 샀는지 너도 봤지? 명주 손수건이야. 게다가 그 사람은 손가락을 앓고 있더라. 진짜가 아니면 소용없어. 이 백화점에서 가장 세련된 매장 주임과 회계인 두 여자는 종종 식사를 같이 하는 몇몇 신사 친구가 있다. 하루는 그들이 낸시도 그 자리에 끼워주어서 호화로운 카페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다. 그 카페는 막년회를 하려면 미리 예약을 해야만 하는 곳이다. 그 자리에는 두 신사가 동석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상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건지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대머리였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젊은 청년으로
자신의 재산과 유식함이라는 두 가지 설득법으로 사람들에게 인상을 남기려 했다. 그는 모든 포도주에서 코르크 냄새가 난다고 궤변을 늘어놓았고 다이아몬드가 박힌 커프스 단추를 달고 있었다. 이 젊은 청년은 낸시에게서 대단히 빼어난 점 몇 가지를 발견했다. 그는 점원 아가씨들을 좋아했다. 그런데 여기 낸시는 그가 속해 있는 고급 사교계의 말투와 예절뿐만 아니라 그녀의 신분에 맞는 순박한 매력까지 갖고 있었다. 그래서 다음날 그는 가게에 나타나서 표백한 아일랜드 리넨으로 둘레를 장식한 상자 너머로 진지하게 구원했다. 낸시는 거절했다. 폼파두르식으로 갈색 머리를 빗어 올린 한 여점원이 3미터쯤 떨어져서 온 신경을 기울이고 있었다. 구원자가 거절을 당하고 가버리자 그녀는 낸시를 비난하면서 달려왔다. 너 정말 한심한 바보구나. 그 사람은 백만장자야. 벤 스키틀스 영감의 조카라고. 그리고 그는 진심이었어. 낸시, 너 돌았니? 내가 돌았다고? 내가 그를 잘못 봤다고? 그 사람은 네 생각처럼 대단한 부자가 아니야. 가족이 그에게 1년에 2만 달러밖에 주지 않는데 며칠 전에 함께 저녁 식사를 할 때 대머리 아저씨가 그 사람에 대해 다 말해줬어. 퐁파두르식 머리 모양을 한 아가씨는 바싹 다가와서 눈을 가늘게 뜨고 쳐다보았다. 그러면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을 원하는 건데? 그녀는 쉰소리로 물었다. 그 정도면 너한테 족하지 않니? 너는 일처 다부주의가 되어 록펠러와 글래드스톤 도위와 스페인 왕을 한데 합쳐서 드러나려는 거니? 1년에 2만 달러면 충분하지 않아? 캐리, 돈이 전부는 아니었어. 그녀가 설명했다. 그날 저녁에 식사를 할 때 그는 큰 거짓말을 하다가 친구에게 들켰어. 그 사람이 극장에 함께 간 일이 없다는 어떤 여자에 대한 거짓말이었어. 어쨌든 나는 거짓말쟁이는 참을 수 없어.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그 사람이 싫어. 그러면 얘기는 다 끝난 거지. 할인 판매 시기에 팔려 가기는 싫어. 나는 남자답고 의젓한 사람을 원해. 내 상대는 장난감 건반처럼 소리만 요란하게 내는 사람이 아니라 속이 알찬 사람이라야 돼. 정신병동에나 가라. 퐁파두르식으로 갈색 머리를 올린 아가씨가 걸어가면서 말했다. 낸시는 주급 8달러로 살아가면서도 이상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이렇게 고상한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다. 그녀는 매일매일 마른 빵을 먹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위대한 미지의 결혼 상대자를 찾아 헤맸다. 타고난 남자 탐색자의 나약하면서도 용감하고 달콤하면서도 엄격한 미소가 그녀의 얼굴에 항상 감돌았다. 백화점은 그녀의 사냥터였다. 여러 번 그녀는 넓적하고 커다란 뿔을 가진 사슴처럼 보이는 것을 향하여 엽총을 겨누었다. 그러나 여자 사냥꾼의 본능인지 여자의 본능인지 알 수 없지만 실수를 범하지 않겠다는 본능이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어서 발표를 중지하고 또다시 추적을 시작하곤 했다. 루는 세탁소에서 착실히 일했다. 주급 18달러 50센트를 받아 6달러는 하숙비를 내고 나머지는 주로 옷값으로 썼다. 그녀가 취미와 예절을 키울 만한 기회는 낸시와 비교할 때 거의 없었다. 수증기가 자욱한 세탁소에는 오직 일거리만이 쌓여 있었다. 그녀는 일을 하면서 다가올 저녁의 즐거움만을 생각했다. 값비싸고 화려한 옷이 수없이 그녀의 손을 거쳐갔다. 그녀의 옷에 대한 그녀의 애착은 다리미질을 하면서 그녀에게 옮겨져서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았다. 하루의 일과가 끝나면 댄이 밖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어느 등불 밑에 서든지 그 사람은 그림자처럼 충실하게 따라다녔다. 가끔씩 그는 점점 더 화려해지는 루의 옷을 걱정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충실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거리에서 그녀가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끄는 것이 싫어서였다. 루도 댐 못지않게 그에게 충실했다. 두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낸시도 함께 가는 것이 습관처럼 되었다. 댄은 기꺼이 군짐을 짊어졌다. 말하자면 기분 전환을 위하여 다니는 세 사람 중에서 루는 색감을, 낸시는 색조를, 댄은 무게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었다. 댄은 그들을 안내할 때 눈에 띄는 말쑥한 기성복을 입고 기성 넥타이를 메고 끊임없이 쾌활한 재담을 했다. 놀라거나 당황하는 법이 없었다. 그는 성격이 아주 좋아서 함께 있는 동안에는 잊어버리기 쉬운 존재였지만 헤어지고 나면 눈에 선하게 떠오르는 사람이었다. 낸시의 고상한 취미를 고려한다면 이 단순한 오락의 맛은 종종 씁쓸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젊었다.
젊은 사람은 미식가가 될 수 없을 때 대식가가 된다. 루가 언젠가 낸시에게 말했다. 걔는 지금 당장이라도 결혼하자는 거야. 그런데 내가 왜 결혼을 하니? 나는 혼자서도 살 수 있는데 내가 번 돈으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 하지만 결혼하고 나면 그는 내가 직장에 나가는 것을 반대할 거야. 낸시, 무엇 때문에 그 보잘것없는 가게에 계속 있으려고 하니? 잘 먹지도 못하고 잘 입지도 못하면서 말이야. 네가 원하면 지금이라도 세탁소에 취직시켜 줄게. 너도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렇게 거만하게 굴지 않을 거야. 루, 나는 내가 거만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나는 적은 보수를 받더라도 지금 직장에 그대로 있을래. 그런 대로 생활에 익숙해진 것 같아. 내가 바라는 것은 바로 기회야. 항상 진열대 뒤에 서 있고 싶지는 않아. 나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어. 언제나 세련되고 부유한 사람들을 대하고 있으니까. 그래, 비록 그분들의 청에 응하기만 하면 되는 직업이지만 지나가는 말 하나도 놓치지 않아. 아직도 백만장자 하나 못 물었니? 루가 놀려대는 웃음을 지으며 물었다. 아직 선택하지 못했어. 하지만 계속 그런 사람을 찾고 있어. 아이고 맙소사, 아직도 그러고 있다니. 오히려 한 사람이라도 도망가지 못하게 해라. 몇 달러 가지고도 벌벌 떠는 사람이라도 말이야. 말이 그렇지, 농담이겠지. 백만장자들은 우리 같은 직업 여성은 안중에도 없어. 만약 그렇다면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해야 할 거야. 낸시는 냉정하면서도 재치 있는 말을 했다. 우리 같은 사람이라도 몇몇은 그들의 돈을 간수하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이야. 백만장자가 말만 붙여도 나는 아마 기절할 거야. 루가 웃으면서 말했다.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야. 부자와 평범한 사람들 사이의 차이점은 자세히 들여다보아야만 나타나는 거야. 루, 그 빨간 명주 안감 말인데 겉감에 비해 너무 밝다고 생각하지 않니? 루는 낸시가 입고 있는 단조롭고 칙칙한 올리브색 재킷을 보았다. 글쎄 나는 괜찮은데 하지만 빛이 바른 내 옷 옆에서는 그렇게 보일지도 모르지. 이 재킷은 말이야 전에 피셔 부인이 입고 있던 것과 똑같이 만든 옷이야. 천값으로 3달러 98센트가 들었어. 그 부인의 것은 100달러도 더 들었을 거야. 낸시가 만족한 듯이 말했다. 아 그래. 루가 가볍게 받았다. 내게는 그 옷이 백만장자를 낚을 미끼로는 보이지 않는데. 어쨌든 내가 너보다도 먼저 낚았지 아니? 사실 이 두 친구가 주장하는 견해의 가치를 판가름하려면 철학자를 되어야 할 것이다. 루에게는 상점이나 사무실에서 생계를 위해 일하는 아가씨들이 자존심과 괴팍함이 없었다. 그녀는 소란하고 숨막히는 세탁소에서 즐겁게 다리미질을 했다. 그녀의 수입은 편안한 생활을 하고다 남을 정도였다. 그래서 그녀의 옷차림은 점점 나아지자 그녀는 말쑥하기는 하지만 화려하지 않은 댐의 옷을 보고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종종 눈을 흘겼다. 비록 댐 자체는 꾸준하고 성실하고 틀림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낸시의 경우는 수만 중에 하나가 있을까 말까 하는 경우였다. 교양과 취미를 가진 상류 사회의 명주, 보석, 레이스, 장식품, 향수, 음악들을 공정하게 그녀도 가질 수 있었다. 그것들은 그녀 생활의 일부였고 또 그녀가 갖고 싶으면 그런 것들과 가까이 지낼 수 있었다. 그녀는 에서 같은 자신의 반역자는 아니었다. 그녀는 수입이 아주 적지만 자기의 생득권은 지켜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낸시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 있었다. 그녀는 악착스러운 마음으로 즐거운 듯 싼 음식을 먹고 적은 돈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 그녀는 이미 여성을 알고 있었다. 이제는 남성이라는 동물이 어떤 습성과 감정을 갖고 있는지 연구 중이었다. 언제나 그녀는 사냥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자신의 눈에 가장 크고 훌륭해 보이는 것이라야지 작아서는 안 된다고 다짐했다. 그래서 그녀는 그런 신랑을 맞아들이기 위하여 등불의 심지를 잘 손질하여 불을 밝혀놓고 있었다. 그러면서 무의식적으로 그녀는 점점 다른 교훈도 배우게 되었다. 가치 기준이 흔들리고 변하기 시작한 것이다. 가끔씩 그녀의 마음속에서 달러 위주의 가치 기준표가 점점 흐려지면서 진실, 명예, 어떤 때는 친절이라는 단어로 변했다. 말하자면 울창한 살림 속에서 큰 사슴이나 고릴라를 사냥하고 있는 사냥꾼과 흡사한 것이다. 사냥꾼은 이끼가 끼고 나무들이 무성한 작은 골짜기에서 조그마한 개울이 휴식과 위안을 속삭이며 흐르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이런 때에는 유명한 사냥꾼 니무롯의 창살도 무디어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낸시는 페르시아 양피 가죽이 항상 시장 가격대로 매매되는 것이 아니라
가죽을 원하는 사람에 따라 가격도 달라진다고 가끔 생각했다. 어느 목요일 저녁에 낸시는 가게에서의 일과를 끝내고 6번 거를 가로질러 서쪽에 있는 세탁소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루와 댄과 함께 희가극을 구경 가려고 했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댄은 세탁소에서 막 나오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루에게서 소식을 들은 사람이 있나 하고 들렀지요. 그가 말했다. 루가 여기 없어요? 낸시가 물었다. 알고 계신 줄 알았어요. 월요일부터 루는 여기에 나오지 않았어요. 살던 집에도 없고요. 짐도 모두 옮겨갔어요. 세탁소에서 일하는 친구에게 유럽에 간다고 했대요. 댄이 말했다. 그 애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나요? 낸시가 물었다. 댄은 단단하게 턱을 괴며 침착한 회색 눈으로 강철같이 날카롭게 그녀를 보았다. 세탁소에 있는 사람이 그러는데 그녀가 어제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을 보았대요. 당신하고 루가 가끔 꿈꾸던 백만장자하고 갔을 테지요. 그는 거칠게 말했다. 난생 처음으로 낸시는 남자 앞에서 풀이 죽었다. 그녀는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댄의 옷소매를 잡았다. 댄, 마치 내가 그 일과 무슨 상관이라도 있는 듯이 말씀하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런 의미로 말한 것은 아니에요. 댄은 다소 누그러지면서 말했다. 그는 좋게 주머니 속을 뒤졌다. 오늘 밤 쇼 입장권이 있는데 괜찮으시면 그는 아주 밝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낸시는 그런 제안을 받을 때마다 기뻐했다. 좋아요. 함께 가요. 3개월이 지나서야 낸시는 루를 다시 보게 되었다. 황혼이 깃든 저녁에 그 점원 아가씨는 조용하고 작은 공원 담장을 따라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돌아서서 루가 뛰어들어 그녀의 팔을 잡았다. 포옹을 하고 나서 그들은 재빨리 튀어나오려는 천만가지 의문을 아는 채 마치 공격과 방어 태세를 취하는 뱀처럼 머리를 뒤로 젖혔다. 그러자 루가 크게 성공했다는 것을 낸시는 알아차렸다. 루의 값비싼 가죽 털옷, 휘황찬란한 보석, 맞추어 입은 의상 등으로 보아 분명히 그랬다. 요런 바보야. 루는 큰 소리로 정답게 소리쳤다. 너는 아직도 백화점에 나가는구나. 그러니 항상 그 꼴이지. 그런데 네가 생각했던 큰 물고기는 어떻게 됐니? 아직도 못 잡았구나. 이윽고 루는 자기 재산보다도 더 좋은 무엇인가가 낸시에게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의 두 눈동자에는 보석보다 더 찬란한 것이, 그녀의 두 볼에는 장미꽃보다 더 붉은 것이, 그녀의 혀끝에는 전기처럼 약동하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 나는 아직도 백화점에 다녀. 하지만 다음 주에 가게를 떠나려고 해.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물고기를 잡았어. 루, 이제는 말해도 괜찮겠지? 나 댄하고 결혼하게 됐어. 이제 그 사람은 나의 댄이야. 힐끗 보기에도 좀 더 인내심이 있는 경찰관이 되고자 노력하는 선량한 모습의 신임 경찰관이 공원 모퉁이에서 순찰을 돌고 있었다. 그는 값비싼 가죽 털옷을 입고 다이아몬드를 손에 낀 한 여인이 공원 철책에 기대어 격하게 울기 시작하자 날씬한 몸매에 수수하게 차진 한 여성이 가까이 다가가서 우는 여자를 위로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러나 그 경찰관은 새로운 시대의 사람이었으므로 보보채하고 지나갔다. 비록 보도를 야경봉으로 두드려서 그 소리가 저 멀리 있는 별나라까지 들린다고 하더라도 한 경찰관의 힘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네, 오늘은 오헬리의 단편선 중에서 잘 손질된 등불을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물레방아가 있는 교회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